바야흐로 전기에너지의 시대가 도래했고 아마도 우리는 꽤 오랜 기간 전기에너지의 시대를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산업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각광받고 있고 EV의 저변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클린 디젤을 표방하던 폭스바겐에서 배기가스 조작이라고 하는 디젤 게이트가 촉발되면서 EV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탄소 저감이라는 기치하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 유럽에서는 원전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까요? 현재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있어서도 전기에너지는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지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처리해주는 회로가 필요하고 또한 막대한 전기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로봇 역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꿔주는 모터 구동이 주를 이루며 제어나 통신 역시 전기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에 대해서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라는 사실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두 전문가들은 베니티 페어 뉴 이스태블리시먼트 서밋에서 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 전문가는 동일하게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에 대해서 그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무려 2015년에 했던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2024년 2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대학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학문을 전공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보았을 때 현재 과학의 가장 복잡한 분야가 생물학, 즉 생명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었고 따라서 많은 연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결같이 그리고 명확하게 생명공학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는 아직 미지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인류에 기여하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 역시 무수히 많은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겠지만 생체 신호를 분석하고 신체의 일부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등의 관련 분야에서는 역시 전기에너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로 요구될 것입니다. 뇌공학에서 뉴런이 주고받는 신호 역시 미세한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호를 분석하고 모방하는 것이 현재 생명공학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회로 설계는 앞서 언급한 모든 분야를 사실상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로는 전기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 디자인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회로 구성에 앞서 기본적인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전기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전기 에너지 제어를 위한 기본 개념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전기에 관한 관찰과 이론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최초로 전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알려진 탈레스가 있습니다. 이 탈레스가 호박을 마찰하여 생긴 정전기에 의해 인력이 발생하는 것을 전기현상으로서 최초의 발견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의외로 전기 등 과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번개가 전기의 방전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피뢰침을 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다리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의 수축으로 움직이는 유명한 실험을 아실 텐데요. 이 유명한 실험을 최초로 진행했던 사람이
루이지 갈반이라는 생리학자입니다. 이분은 생체전기라는 개념을 발견하였고 의공학이나 뇌공학과 같이 생체 신호를 다루는 공학 분야에서 역사를 다룰 때 항상 맨 먼저 소개되는 과학자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을 만든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는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흥미로운 삶을 사셨는데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고 오로지 직접 호기심으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여 정말 많은 발견과 법칙을 만드신 과학자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하여 패러데이 법칙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전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맥스웰 방정식으로 전자기학을 정립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론 물리학자로서 당시까지 발견되고 정리된 원리들을 4개의 아름다운 식으로 정리하여 전기와 자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습니다. 맥스웰은 뉴턴과 더불어 물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를 우리 생활에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발명을 한 에디슨과 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마찬가지로 인류의 많은 발명품을 선사한 테슬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직류와 교류라는 전기 시스템으로 대립을 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츠는 실험을 통해 전기 신호가 공기 중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광전 효과를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흔히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지만 아인슈타인은 헤르츠가 발견한 광전 효과가 이산적인 양자의 형태로 전달되는 빛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광전 효과로 인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빛의 입작성을 가정함으로써 설명하였고 이것은 다시 양자역학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인슈타인은 당시 만들어진 양자 가설에 대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덧붙여 광전 효과는 금속 등의 물체에 주파수가 높은 빛을 비출수록 전자를 잘 내놓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전기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란 전하의 존재 및 그 흐름에 따라 생기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을 보겠습니다. 우리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이 원자핵은 정기적 특성이 없는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핵 자체는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중심에 양전하를 띤 원자핵을 두고 음전하를 띤 전자가 도는 구조인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 분포를 가지고 주변을 대회하다가 관측이라는 것을 하는 순간 상태가 확정되는 것으로 오늘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전하의 양, 전하량인데요. 이것이 힘을 만들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위는 쿨롱이고 1쿨롱은 1초 동안 1A의 전류에서 흐르는 전하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때 흐르는 전하는 약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로 알려져 있으며 하나의 전하가 가지는 쿨롱은 역수를 취해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성을 통해 어떠한 힘이 만들어질까요? 같은 종류의 전하 끼리는 척력, 즉 반발하는 힘이 만들어지고 다른 종류의 전하 끼리는 인력, 즉 흡인하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러한 힘의 크기를 나타낸 법칙이 바로 쿨롱의 법칙입니다. 정전기력 F는 유전율을 나타내는 상수 K와 R제곱분의 각 전하량을 곱한 값을 곱한 것과 같다는 식입니다. 여기서 K는 쿨롱 상수로서 4파의 엡실론
제로분의 1로 나타내며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제곱 쿨롱의 값을 갖습니다. 여기서 엡실론 제로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실험 환경에서 계산이 된다면 매질에 따른 유전율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K 값이 얼마이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정전기력은 각 전하량의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청력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Q1의 크기가 2배 커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때의 정전기력은 기존의 F에서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쿨롱의 법칙에 의해 청력 F는 EF가 됩니다. 다른 예로 인력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거리 R이 2배 멀어졌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쿨롱의 법칙에서 설명하듯이 거리 R이 2배가 되면 제곱해서 4배만큼 정전기력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즉 기존의 F는 4분의 F가 됩니다. 이제 대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물체는 양성자와 전자의 평형을 이루어 정기적인 중성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전자를 공급받거나 잃게 되면 이러한 정기적인 중성이 깨지고 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명주 헝겊을 유리막대에 문지르게 되면 마찰전기라고 해서 정전기가 생성되는 실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때 유리막대와 명주 헝겊은 특정 극성으로 대전된 대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옷을 입다가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험을 흔히들 하셨을 텐데요. 이때에도 공기 중에 전하가 옷에 점차 쌓여 있다가 사람의 접촉을 통해 방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번개도 구름에 축적된 전하와 지표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전의 일종입니다. 이때에도 구름과 지표면, 즉 대지는 특정 극성으로 대전된 상태이고 방전, 번개를 통해 다시 정기적인 중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에너지의 기본적인 특성, 성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기본 개념이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압은 전류라는 에너지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전위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포텐셜을 의미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전압은 걸려 있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앞서 배운 전하의 개념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각각 가진 전하량의 차이가 클 때 높은 전압이 걸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V, 볼트를 사용하며 이것은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한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전압은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이 있습니다. 예를 돕자면 직류전압은 배터리나 디지털 회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정한 전압, 즉 정전압을 말합니다. 교류전압은 집에서 사용하는 220V 전압과 같이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거나 전압 레벨을 쉽게 바꾸기 위한 회로에서 다루어집니다. 교류는 극성이 사인파 형태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압을 말합니다. 교류 전압은 원거리 전송에서 효율이 직류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발전기를 통한 전력의 생산 시에도 교류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전력 시스템에서는 빠질 수 없는 소스, 전압원입니다. 회로에서 사용되는 심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류 전원의 경우 오른쪽의 심볼은 배터리 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배터리 전원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셀이라고 하더라도 6개의 셀을 모두 표현하지는 않고 다중셀이라는 의미로 2개의 셀을 표현한 심볼을 사용합니다. 물론 셀을 개수대로 표현해도 됩니다만 사용할 때 번거로움이 있겠죠. 교류 전압원의 경우 직관적으로
물결 표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혹 회로도를 보다 보면 종속전압원 기호를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변 다른 전류나 전압에 의해 전압의 변동이 있는 전압원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종속전압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심볼들을 독립전압원이라고 분류합니다.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 흐른 전하량으로 정의됩니다. 단위는 A, 암페어라고 읽으며 이것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전류 역시 직류전류와 교류전류가 있습니다. 부하, 즉 저항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스윙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전압과 동일하며 AC 전원, DC전원이라는 용어에서 C는 커런트, 전류를 의미합니다. 전류원 심볼은 보시는 것과 같고 전류의 흐름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고 만일 교류 전류원을 나타낸다면 해당 심볼에 시간에 따른 변화식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전류 역시 종속 전류원 개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다른 전류나 전압에 의해 전류의 변동이 있는 전류원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종속 전압원과 종속 전류원은 실제로 TR, 트랜지스터나 OPMP와 같은 능동 소자가 사용될 때 회로 해석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능동 소자는 회로 해석 측면에서 에너지의 공급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동 소자, 즉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에서는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납니다. 저항은 전하 혹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오메가, 옴이라고 읽으며 옴의 법칙을 발견한 독일의 물리학자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어떠한 도체의 저항은 해당 물성이 갖는 고유의 비저항, 레지스티비티, 로우와 단면적 분의 길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도체의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의 도체를 전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전선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저항이 작아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선 전선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PCB 설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PCB상의 전선인 패턴 혹은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그려주는데 만일 대전류가 흐르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패턴의 두께와 넓이를 크게 해주는 것이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발열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저항의 심볼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흐르지 않도록 길을 지그재그로 꺾어놓은 직관적인 모습이고 옆에 직사각형 묘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시스템의 부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인데 여기서 부하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부하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른쪽의 두 심볼은 가변저항, 포텐쇼미터를 의미하며 두 심볼을 구분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항값이 변하는 소자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은 가운데 단자와 다른 하나의 단자를 연결하여 저항을 구성하며 소자의 노브 구조를 돌려주면서 화살표가 위아래로 움직여 저항값을 작거나 크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의 직관적인 심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라디오나 전자제품의 노브를 돌릴 때 이 포텐쇼미터로 전압을 조정하여 제어에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저항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역수를 취하게 되고 이것은 얼마나 전기를 잘 흘려주느냐를 나타냅니다. 단위는 S, 지멘스라고 읽고 간혹 옴의 반대라서 기호를 거꾸로 쓰고 철자도 거꾸로 써서 모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항의 개요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은 온도 특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은 온도가 올라가면 물성 때문에 저항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온도 개수라는 파라미터로서 설계에 고려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항은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여 열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자 자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며 이때 저항값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설계한 대로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종국에는 소자의 소손이 일어난다든지 다른 시스템에 고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직류에서의 저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저항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류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항 외에도 저항 성분을 갖는 소자들이 생겨납니다.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교류 시스템에서는 저항 성분을 갖게 되고 시스템을 해석할 때 이러한 저항 성분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저항 성분은 주파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리액턴스라고 따로 명명합니다. 단위는 동일하게 옴을 사용하지만 X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직류에서의 저항 성분인 R과 교류에서의 저항 성분인 X를 더해서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간혹 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 간 임피던스를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임피던스이며 이것은 통신이라는 교류 성분이 다분한 신호에서 저항 성분을 동일하게 맞춰야 신호가 제대로 전달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 들어가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관심이 있으시면 더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전하가 움직이며 전류가 흐르고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배웠는데 실제 교류 전류를 통해 가정이나 회사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교류는 주기적으로 극성이 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전하가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가를 반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하는 이동하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전류가 흐를까요? 이번 학습 내용에서 전기의 역사 부분을 다룰 때 전자기학을 정립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맥스웰은 뉴턴과 더불어 물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전기와 자기의 상관관계를 간단 명료하게 4개의 식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통해 물리학은 무섭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빛이라는 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는 파동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이고 같은 위상을 갖습니다. 그 이후 맥스웰의 제자였던 존 헨리 포인팅은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어떠한 공간 안에서 보존된다면 에너지의 흐름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는 에너지의 저장과 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과정이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을 수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포인팅 벡터라는 개념을 유도해냈습니다. 이는 전자기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벡터이며 필드, 장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직류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류 회로에서 배터리가 연결되는 순간 그림과 같이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생성됨과 동시에 자기장도 만들어집니다. 포인팅 정리에 따르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형성되었으니 에너지가 흘러야 합니다. 우선 배터리, 전원 소스 측면에서 포인팅 벡터를 고려해 본다면 그림과 같이 에너지는 방사형으로 방출되는 방향을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러그 극성을 띤 도선에서의 포인팅 벡터를 고려한다면 에너지는 그림과 같이 전구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에서 포인팅 벡터의 에너지 전달 방향을 고려하면
그림과 같이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류 회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로의 모든 공간에서 에너지는 장을 통해서 배터리에서 전구로 흐릅니다. 오늘 학습 어떠셨나요? 근본이 되는 원리, 펀드멘탈을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언젠가 업무에서 반드시 오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모두 완벽히 짚고 넘어가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틈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력도 그렇고 장의 세계는 신비로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